네, 이번에는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 제3부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철학, 진화생물학, 그리고 발생학, 6장에서 발생학이 좀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다 뭐 살펴보기에는 힘들겠고 저도 뭐 그 발생학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진 못하고 능력 바뀌기도 해서 기회가 될 때 나중에 좀 깊이 다뤄보도록 하고 6장의 발생학 그리고 여러 가지 인지과학에 대한 주류적인 인지과학에 대한 비판들,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것에 대한 비판. 인간의 마음 컴퓨터가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식으로 01, 01, 01 이렇게 디지털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걸 말하는 게 주요한 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철학, 철학 그 중에서도 심리철학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생각은 그리고 틀렸고 순수하게 감각적인 인상만으로 우리가 지각을 한다라는 것도 틀렸고 휴움처럼 칸트의 선언적인 그런 범주를 타고났다라고 하는 것도 발달심리학적인 입장에서 공간지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걸 설명하는데 좀 모자르기도 하고 철학사나 심리학사의 여러 모자랐던 점, 보완해야 될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진화생물학에서는 자연선택 기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다윈주의에서 유전학과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인류 전체가 몸과 마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형성이 되고 그 유전자 형질이 누적되면서 어떤 식으로 몸과 마음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 아주 기초적인 기제를 좀 살펴봤고 발생학에서는 아주 거칠게 말해서 형태가 기능을 결정한다 라는 것 정도만 요약적으로 알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형태가 기능을 결정하는 거. 단백질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백질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떻게 생겨 먹은 단백질이 어떻게 그에 따라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그러니까 흔히 중고등학교 생물학 시간 때 단백질은 히히히다라고 그냥 외우면 외우기 쉽게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항체, 호르몬, 효소. 이 항체, 호르몬, 효소 그리고 헤모글로빈, 히히히히가 되게 많아요.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단백질이 헤모글로빈 약간 그 파인 그 모양처럼 생겼으면 우리 몸에서 산소를 퍼나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항체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그리고 호르몬, 효소 각자 다른 모양으로 발생이 이루어지면 번역이 이루어지고 발생이 이루어지면 그런 식으로 기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이하게. 그러니까 곧 형태가 기능을 결정한다. 나중에 기억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심적 자극이 들어왔을 때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핵을 그 자극이 건드려서 시냅스가 자극을 건드려서 거기에서 형성되는 단백질이 우리의 기억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거든요. 나중에 기억에 얘기할 때 이 항체 호르몬 효소든지 아무튼 단백질의 모양이 기능을 결정한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세포의 모양. 그러니까 단백질이 다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단백질이 모양이 기능을 결정한다로부터
세포의 모양이 기능을 결정한다. 어떤 것의 모양이 기능을 결정한다. 어떤 것의 패턴이 기능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뉴런 집단의 패턴이 기능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도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기억에 관해서, 의식에 관해서도 범주화에 관해서, 감정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도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6장은 자세한 설명 좀 건너뛰기로 하고 2부는 저번 시간 때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6장을 제외한 2부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저번 주에 다 끝냈으니까 이제는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뤄온 생물학, 심리학, 철학 등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기 3부 프로포절, 제안이라고 써져 있는 것에 나와 있듯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빅뱅 이론보다도 더 미스테리한 우리의 의식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에델만이 여기서. 물론 의식 이론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점도 많을 수 있겠지만 힘든 모험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누구라도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누구라도 수정을 가할 수 있고 아니면 심하게는 아예 폐지시켜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론만큼 그런 이론인 만큼 새로운 사상이나 실험적인 사고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다지 같은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사에 이렇게 설명되지 않은 그런 항목들이라거나 설명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와 약속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아직 설명되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모험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실패하더라도 이게 반박되거나 실패하거나 그럴 리는 아직 그렇게 막 쉽게 반박되거나 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니지만 설령 반박된다 하더라도 건설적인 이론이 나올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나 개념이나 의미, 무언가를 의식한다는 게 무엇인지 지금까지 배운 철학, 생물학, 심리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제인에 대해서 다뤄요. 제인이 뭐냐면 우리 대통령 이름이 아니라 recognition이라고 recognition 다시 인지한다 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심리적인 뭔가 인식한다, 인지한다라는 거는 좀 대단히 좀 고차원적인 심리를 가진 존재자들만 가능할 것 같은 인식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물리적인 차원에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걸 조금 더 정의를 하자면 에델만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한 물리적 영역의 요소들을 물리적 영역과는 다소 무관한 다른 영역의 요소들에 나타난다는 색다른 점에 계속적으로 적응하려 맞추는 것. 그러니까 적합시킨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거 말이 어렵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거야. 적합시킨다. 이 맞추기, 계속적으로 적응하려 맞추는 것, 적합시킨다. 이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빨강이 있으면 빨강이라고 적합하게 보고 인지하는 거. 저기 세모가 있으면 세모 모양의 쿠키가 있구나. 별 모양이 있으면 또 별 모양의 쿠키가 있구나. 뭐 쿠키라는 것도 정말 개념이 들어가고 뭔가 기억과 개념이 들어간 거지만 단순하게 뭔가 아주 단순한 제인이면 저기 세모 모양이 있다.
그리고 세모 모양이 있으면 저게 세모 모양이라고 인지하는 거. 거기에 잘 적절하게 적응적으로 맞추는 거, 어댑테이션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끼워 맞추는 거. 계속적으로 적응할, 이거 세모 모양 주변에서, 엄마가, 아기가, 네모를 보고 세모라고 했네? 그러면, 엄마가, 아니야, 저거는 네모야. 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적합시키는, 제인에 맞게 잘 제인할 수 있도록 적합시키는 작업이겠죠. 물론 거기에서는 선행하는 지령이 있었지만 엄마가 저거는 세모가 아니라 네모란다 이런 식으로 지령,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지시, 누군가 더 상위 차원의 설계자 혹은 지시자, 뭐 감독관, CEO 이런 사람이 있어서, 엄마, 부모 이런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끼워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이 8장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거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8장에서. 우리의 죄인은 우리의 인지, 이렇게 적합해서 적응해서 맞추는 그 인지는 자연 선택, 선택의 과정에서, 자연 선택을 포함해서 인위 선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선택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누군가 선행하는 지령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팅? 순발력, 그렇죠. 그러니까, 에델만이 여기서 말한 거는, 컴퓨터적인 마음이, 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없느냐라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연 세계에서, 생태계에서 이만큼 적응적으로, 이만큼 주위 환경,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만큼 적응적으로 잘 끼워 맞추고 잘 적합하게 순발력 있게 적응하고 그런 선택되고 뭔가 그 개척해 나가는 그 과정이, 아주 아주 유연한 그 과정이 컴퓨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창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아주 고차원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뭐 인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창조적인 거는 뭐 주위 환경에 전혀 그렇게 놔두지 않았던 그 주위 환경에 놔도 잘 자라나는 식물 같은 거라거나 뭐 동물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적합시킨다 라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는 그 원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후성적인 선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제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는 지령, 여기 있는 걸 보면은 한 생명체가 환경 내 활동들이 그런대로 잘 적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117쪽에 보면은 진화는 지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리고 진화에는 궁극적 원인이나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과정을 이끄는 목표가 없으면, 이게 중요하죠. 전체 과정을 이끄는 목표도 없고 진화에는 궁극적 원인이나 목적도 없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을 배제한 그런 플라톤의 이데아적인 아주 본질주의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배제하고 개체주의적인 개별적인 경우 사례들에 대해서 잘 작용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들에 대한 반응들은 개별 경우마다 사후에 생겨난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적인 생각이죠. 개체군 사고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population thinking, 그러니까 개체, 집단을 위해서 뭐 희생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뭐 고대 그리스, 뭐 고대 동양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고대는 옛날에는 집단을 위해서 뭐 희생해야 된다, 집단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강해서 뭔가 플라톤의 이데아적인 사고, 뭐 본질주의적인 사고, 국가를 위해서 그런 이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윈이 나오고 나서부터, 다윈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개체들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 당위로서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개체들이 중심이다. 개체들이 진화의 중심이고, 생태계에서 어, 자연 선택의 주요한 단위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발견 혹은 잘 역설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것이 강조되기도 했거든요. 다양성이라는 것이 뭐 집단주의적인 사고를 강조한다면, 획일적인 유전자, 지금도 코로나라는 거, 오미크론이라는 거, 뭐 옛날에 사스도 마찬가지고 메르스라는 거, 옛날 그런 종류의 질병, 뭐 바이러스 유포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획일적인 조류 독감 같은 거, 돼지 독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획일적인 닭, 획일적인 유전자로 구성된 돼지,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하고 농산물도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하게 되니까, 바이러스가 한 번 퍼지면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그 바이러스에 취약할 때니까, 한 놈만 걸리면 그 집단이 다 걸려버리기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거나 조류 바이러스라거나 돼지 독감이라거나,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런 집단주의적인 획일적인 그런 재배 사육 방식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조금 새끼로 빠졌지만, 이런 자연 선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양성의 원천이 이런 개체군 사고를 중심으로 한 자연 선택 혹은 진화에서 우리의 다양성이 이만큼 증진하게 된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이 사고를 바탕으로, 원래 있는 그런 본질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개체군을 존중한 사고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좀 왜 길게 했냐면, 이거를 잘 몸으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나 잘 숙지하고 있어야 앞으로 할 이야기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할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냥 정세를 바라봤을 때,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걸 바라볼 때, 아, 바이러스, 뭐 세균, 우리 감염이라는 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간의 왜 병에 걸리는가라는 걸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더 놀라운 것은, 그 관점을 그대로 가져가서 계속 보자면, 더 놀라운 것은 장기간에 걸쳐 개체군에 대한 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진화를 통해 개체 내부의 선택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진화적인 원리로 인해서 개체 내부에, 우리 생명체 내부의 기관들이라거나 어떤 신경계라거나 면역계라거나 그런 것들이 체성 선택계라고 부르는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따라서 진화적 선택계는 체성 선택계를 선택하는 것이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토를 가지고 그대로 면역학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면역학이 이 에델만이 쭉 연구를 했었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한 분야 중 하나죠. 이게 그림이 제가 영문판 원문 파일이 있는데 거기서 좀 따온 거예요. 면역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이 챕터에 설명을 해요. 뭐 조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다음 장이 더 복잡한데 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면역계도 결국에는 자연 선택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선택의 차원에서 누가 지시를 해서 뇌에서 지시를 하거나 먼저 뇌에서 뭐 유전자 차원에서 먼저 뭔가 가지고 있고 뇌에서 뭔가 어떻게 어떤 항원에 먼저 얼만큼 대비를 해야 될지 다 배선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후성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항원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경험하고 유입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얼마나 들어오고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얼마나 이렇게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면역계가 후성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책 전반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한 분위기는 통상적인 그런 진화심리학하고는 마음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진화심리학하고는 사뭇 다른 입장이고 후성적으로 구성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많이 해요. 마음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거, 우리 지각이라는 게 사후에 어떻게 경험을 하고 어떻게 기억을 쌓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범주가 달라지고 그 사람마다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죠. 구성적으로 사후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발달했느냐, 어떤 경험들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그 이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나온 책이긴 하지만 우리가 작년에 봤었던 리사 페드먼 베럿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도 이런 에델만의 이론, 에델만의 그 범주와 이론, 지각의 범주와 개념의 범주와 이론이나 그 사고 방식을 아주 잘 계승해서 감정에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고도 여러 철학자, 뭐 생리학자, 여러 생물학자, 심리학의 영향을 받긴 했겠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아주 그냥 태백산맥 같은 패러다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죠.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뭐 지각에 대한 감정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할 때 에델만을 빼놓기가 어렵다는 거. 예,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게 회의 시간이 이게 뭐 뜨네 5분 남았다고 뜨는데 혹시 5분 후에 혹시나 꺼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꺼지면 다시 들어오시면 다시 지연 선생님께서 네 링크를 카톡에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계속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면역계에도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분자들이 항원들이 거쳐가고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항체들이 얼만큼 선택되고 그 과정이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면역계라는 게 아주 이 진화의 원리가 가장 잘 작동되는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로너 셀렉션이라고 클론 선택이라고 여기 책에는 번역이 됐고 클론 선택 그러니까
면역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나와 남을 나누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자기와 중요한 셀프와 other, 나와 타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내 몸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이질적인 것들은 내 몸이 아닌 이질적인 게 들어오면 일단 면역계에서 반응을 하면서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죠. 알레르기 같은 것도 전형적인 그런 면역 반응이고, 우리 좀 있으면 이제 1월이지만 좀 있으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3, 4월이 되면 이제 봄이 찾아오고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할 텐데,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뭐 재채기라거나 뭐 두드러기라거나 하는 것도 과도한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떻게든 진화적인 그런 선택으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과도한 그런 면역 반응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류머티스 같은 것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사실 내 몸의 일부인데 그것을 타자로 이질적인 것으로 오인해서 내 면역계가 공격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면역계는 나와 타자를 엄밀히 잘 나누긴 하는데, 그걸 잘 못 나눌 경우에 일어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척추동물에서만 일어나는 이 면역계 118쪽에서 보면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면역계는 분자 수준에서 이미 자기와 비자기의 차이를 구별한다. 예를 들어 면역계는 바이러스성 침입자와 세균성 침입자 비자기를 자기와 구별해서 반응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 생명체 자기에서의 세포계 집단이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반응에는 아주 정교한 특이성을 가진 분자 제인이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면역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와 비자기의 차이를 구별하는 그런 능력,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걸 구별하려면 기본적으로 나가 무엇인지, 자기와 관련된 몸이 무엇인지, 타자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내 몸에 대한 기억이 필요한 거겠죠. 이런 판별을 할 수 있으려면. 심지어 전혀 새로운 유기화학자들이 전혀 새로운 인공적인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내 몸에 넣어도 이거 정말 이질적인 거네 라고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 면역계가. 그래서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그런 분자를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화된 면역계 시스템이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라고 하는 건 자연 선택에 의한 자연 선택이죠.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다.